2028년 개항 예정인 한국의 울릉공항. 하지만 한국은 바다에 6,600억 원의 돈을 버렸습니다. 그 악기후의 섬에서 비행기가 뜨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녀의 이야기가 SNS에서 퍼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다는데요. 소녀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소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만다 하트입니다. MIT 공대를 졸업하고 UN에서 국제 건축 전문가로 15년간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싫어했어요. 뒤에 앉으면 사람들이 나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뒤에 숨어 있는 게 다행이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난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회의실 앞쪽에는 중국에서 온 진 밍즈 박사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다고? 말도 안 돼. 벽이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리고 있었죠. 마치 산속에서 천둥이 굴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와 같이 중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기쁜 웃음이 아니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따라서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히며 회의실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죠. 콘크리트 박스로 활주로를 만들 수는 없어요. 두꺼운 안경을 쓴 남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 건 쇼핑센터나 방파제를 만들 때 쓰는 거지 비행기용이 아니라고요. 그때 한 남자가 제게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죠. 하트 씨, 그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가셔야 해요. 내일요. 그가 제 책상에 비행기표를 놓고 있었어요. 그 종이가 제 손에서 1000kg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서울, 대한민국. 그 다음에는 헬리콥터를 타고 이름도 제대로 발음할 수 없는 어떤 섬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투자 수익률이 0.77이었어요. $1를 투자하면 77센트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똑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당장 중단하세요라고 말할 거였어요. MIT에서 공부했던 제 모든 지식이, 제 모든 경험이 이건 바보 같은 일이고 집에 가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비행기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너무 멀었어요. 그 섬은 더욱 멀고요. 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농담거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 것은 구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 앉아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적도 없는 것을 비웃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들이 틀렸을지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말은 단지 아직 아무도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일지도 모르고요. 저는 불가능을 이겨내겠다는 호기심에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탄 헬리콥터는 꽤나 놀라웠어요. 헬리콥터 소리가 거대한 화난벌 같았어요. 날개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어서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본토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사방이 온통 파란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섬이 보였습니다. 울릉도가 바다에서 잠자는 거인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높은 절벽이 물에서 곧바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칼로 바다에서 섬을 잘라낸 것 같았어요. 착륙이 정말 험했어요. 헬리콥터가 2번 튀어오르더니 그제서야 땅에 제대로 붙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바람이 거의 저를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 전문가들이 이곳의 공항 건설을 반대했는지 이해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항은 소형 비행기용이었거든요. 이 바람은 짠맛이 났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남자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악수가 강하고 따뜻했어요. 세상 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트 박사님. 그의 이름은 마크 설리번이었어요. 솔직히 여기 오기 싫으셨죠? 그가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말이 안 되는 모든 이유들을 말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공항을 짓는 게 얼마나 미친 일인지 수학적인 근거들을 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숫자 생각을 멈추게 했어요. 1년에 140일 동안 이 사람들은 이 섬을 떠날 수 없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가 허락하지 않거든요. 항구를 보여줬어요.
배들이 떠 있어야 할 작은 콘크리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없었어요. 정말 분명히 항구인데 어선이 단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냥 빈 바다와 환한 주먹처럼 벽에 부딪히는 파도만 있었습니다. 저것들 보이죠? 그가 물에서 멀리 묶여있는 큰 흰 배들을 가리켰어요. 이 배들은 여객선 정도로 커 보였어요. 저 페리들이 사람들을 본토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이 오면 몇 주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어요. 아니, 무려 140일 동안이나 섬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항구벽을 따라 걸으며 마크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배가 다닐 수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 아픈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바다가 너무 위험해서 몇 달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 이야기였어요. 작년에 한 어린 여자아이가 큰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가족들이 대형 여객선인 페리가 다닐 때까지 6일을 기다렸어요. 아이가 아파하는 동안 6일을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이고 기적일 따름이죠. 이건 사람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날 밤, 마크가 흰 콘크리트로 만든 작은 사무실 건물로 데려갔어요. 안에서는 검은 머리의 남자가 서류들과 컴퓨터 화면들로 가득한 큰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트리스탄 콜드웰이었어요. 서류들은 그냥 그림이 아니었어요. 미래의 지도 같았습니다. 바다 밑바닥 사진들, 파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차트들, 바닷속 산처럼 보이는 컬러 컴퓨터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건 할 수 없다고 해요. 트리스탄이 말했습니다. 눈이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여 그의 설계도들을 들여다봤어요. 이건 그냥 공항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 자체와 싸우는 일이었어요. 인간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연에게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공학 프로젝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가능과의 전쟁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본 광경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고층 빌딩만 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다 위로 떠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광경이었어요. 마치 산이 물속에서 헤엄치는 걸 보는 것 같았죠. 그 콘크리트 덩어리를 케이슨이라고 불렀어요. 무게가 16,400톤이었어요. 대왕고래 100마리를 합친 것보다도 더 무거웠죠. 높이는 대부분의 아파트보다 높았고 너비는 축구장보다도 넓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거대한 회색배처럼 짙푸른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었거든요. 그 케이슨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거대한 덩어리가 육지에서 210km나 되는 거리를,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를 헤쳐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주변에는 수십 척의 작은 배들이 부지런한 일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배들은 두꺼운 밧줄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배들은 로봇팔처럼 뻗어나가는 금속 팔을 가지고 있었죠. 모든 배들이 함께 협력해서 케이슨을 정확한 위치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일도라도 어긋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야. 제 옆에 있던 트리스탄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배들이 케이슨을 밀고 당기는 모습이 마치 잠든 거인과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모든 움직임이 완벽해야 했거든요. 너무 빠르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깨질 수도 있었고 너무 느리면 바닷물의 흐름이 그걸 밀어버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놀라운 광경이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육지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를 공학 쓰레기 제작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실패할 거고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뜻의 어려운 말들을 써가며 말이에요. 돈도 구멍 뚫린 양동이로 물이 새듯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환경단체들은 우리가 섬의 자연 모습을 바꾼다고 화를 내고 있었고요. 정치인들은 뉴스에서 이 프로젝트를 전부 중단해야 하는지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가장 큰 논쟁은 활주로 길이 때문이었어요. 우리 활주로는 1200m 길이었어요. 길어 보이지만 공항치고는 사실 꽤 짧은 편이었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최소 1500m는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난 목소리들로 가득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종이를 공중에 흔들며 서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당신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노는 거야. 파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건 당신들의 공학 실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야.
비행기가 실제로 추락하지 않고 여기 착륙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트리스탄의 얼굴이 변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의 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되게 만드는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는 비행기를 잡아주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거야. 완벽한 착륙 절차를 만들 거고. 우리 1200m 활주로를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어낼 거야. 마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말이 맞아. 위험한 일을 막으려면 불가능해 보여도 꼭 해야만 해.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유엔에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좋은 말을 쓰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다. 타이핑을 하면서 바닷물이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화난 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포기를 모르는 인간들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제가 본 광경은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였어요.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산을 인간들이 무너뜨리는 걸 보았거든요. 가두봉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높이가 194m였죠. 60층짜리 빌딩 정도 되는 높이였어요. 제 할머니의 할머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울릉도를 지켜보고 있던 산이었거든요. 산 전체가 짙은 회색 바위로 덮여 있었는데 햇빛이 딱 맞게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 산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금속 헤드를 가진 거대한 노란 포크레인들이 바위를 물어뜯고 있었어요. 돌을 먹어치우는 공룡 같아 보였죠. 그 기계들이 내는 소리는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마치 땅 자체가 비명을 지르면서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꽝, 쩍, 우르르. 소리가 너무 커서 귀를 막아야 했어요. 그 소리가 절벽에서 메아리치며 바다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었죠. 갈매기들조차 그 소리에 놀라서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산을 부수는 게 아니야. 트리스탄이 그 소음을 뚫고 소리쳤어요. 새로운 무언가로 바꿔놓는 거야. 짐만 한 덤프 트럭들이 산 조각들을 해안가로 나르고 있는 걸 봤어요. 트럭들이 빵 부스러기를 나르는 개미떼처럼 긴 줄을 지어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 부스러기들은 자동차만 한 바위 덩어리들이었어요. 바닷가에서 트럭들이 산 조각들을 물속에 쏟아부었어요. 첨벙, 첨벙, 첨벙. 점점 바다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땅이 더 커지고 있었고요. 산에서 가져온 돌덩이들로 바다 자체를 밀어내는 인간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놀랍고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우리가 섬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바다에게 너는 비켜야 해. 우리한테 이 공간이 필요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어요. 마을회관에 들어갔는데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거친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가진 어부들이 있었고요. 따뜻한 눈빛이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할머니들도 있었어요. 저를 호기심과 희망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회관 안에는 바닷물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고 있어서 그 목소리들이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하나로 섞여 들렸어요. 등이 굽은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회관이 조용해졌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말은 힘이 있었어요. 통역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 손녀가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배편을 엿새 동안 기다렸어요. 어린아이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 엿새를 기다렸다고요. 제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지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겨울마다 우리는 날짜를 세고 있어요. 오늘은 배가 올까? 또 일주일 동안 갇혀 있어야 할까? 누군가 아픈데 도와줄 수 없는 건 아닐까? 뒤쪽에 앉은 한 여자분이 손을 들었어요. 제 딸이 아주 똑똑해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거든요. 그런데 폭풍 때문에 배가 못 들어와서 논술시험 일정을 놓쳤어요. 지금은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대신 생선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 사람씩 차례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병원에 못 간 남자의 이야기. 육지로 돌아가지 못해서 석 달 동안 일을 놓친 선생님 이야기. 서울을 보고 싶어 하지만 평생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아는 아이들 이야기.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파도처럼 제 마음을 쳤어요. 숫자와 도표와 경제보고서로는 진짜 이야기를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프로젝트에는 수익률 따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말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 회관 안에 있었어요. 평생 동안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갇혀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에 있었죠. 이 모임 중 어느 순간에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비용과 이익만 생각하던 예전의 사만다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만다가 태어나고 있었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사만다가 말이에요. 제가 일어서서 말할 때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세상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전달되자 회관이 환호와 박수로 들썩였어요. 아이들이 웃었고요. 어르신들이 기쁜 눈물을 흘렸어요. 밖에서는 산이 계속해서 조각조각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죽어가는 건 아니었어요. 이 섬을 세상의 나머지와 연결해줄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산의 더 많은 부분이 활주로가 될 거예요. 바다의 더 많은 부분이 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불가능한 일을 믿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예전에 바닷물만 있던 곳에서 단단한 땅을 밟고 서 있었어요. 제 발밑에는 산 바위와 사람들의 꿈으로 만든 활주로가 있었죠.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긴 회색길처럼 제 앞으로 쭉 뻗어 있었어요. 활주로 길이가 1200m였어요. 축구장 12개를 일렬로 늘어놓은 길이와 같았죠. 가두봉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던 자리에는 이제 초록 잔디와 작은 나무들이 차근차근 심어져 있었어요. 산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양만 바뀐 거였죠. 내일 아침 처음으로 시험용 비행기가 여기에 착륙할 예정이었어요. 72명이 탈 수 있는 ATR-70이라는 비행기가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도 안 되어서 날아올 거였어요. 배로 6시간 걸리던 거리가 그것도 배가 다닐 수 있을 때만 말이에요. 이제는 하늘을 통해 50분이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매끄러운 활주로 위를 걸으면서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손녀가 수술받아야 했던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똑똑한 딸이 대학 시험을 놓쳤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수년 동안 폭풍과 파도에 갇혀 있어야 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끝낸 프로젝트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마크가 제 옆으로 걸어왔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처음 온 날 아침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바뀌어 있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트 박사님? 이 모든 고생이 가치가 있었나요? 저는 파도에서 온순한 거인처럼 솟아있는 콘크리트 케이스인 구조물들을 뒤돌아봤어요. 새로운 식물들이 벌써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 산기슭을 봤고요. 곧 배와 비행기가 함께 공간을 나누게 될 항구도 봤어요. 수익률을 숫자로 보면 여전히 이건 형편없는 투자였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학으로는 희망을 잴 수 없거든요. 아이가 제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의 가치나 학생이 시험에 갈 수 있는 것의 가치, 사람들이 더 이상 날씨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의 가치는 숫자로 셀 수 없어요. 어둠이 짙어지면서 첫 번째 활주로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로 보고 있는 게 뭔지 이해했어요. 이건 그냥 바다 위에 지어진 공항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전에 쓰는 말일 뿐이라는 증거였어요. 휴대폰이 윙윙거리며 유엔에 있는 제 상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울릉도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필요해. 지원해야 할지 중단하라고 할지. 저는 2번 생각하지 않고 답장을 쳤어요. 이 프로젝트는 인간이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지원해야 하고 전 세계의 다른 불가능한 프로젝트들의 본보기로 써야 합니다. 내일이면 첫 번째 시험 비행기가 이 정복된 바다 위에 착륙할 거예요. 아이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들의 섬이 가까워지면서 더 커지는 걸 볼 거예요.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육지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미소 지을 거고요.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갑자기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 더 큰 꿈을 꿀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모두를 살리는 활주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불가능을 그냥 풀어야 할 또 다른 퍼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내일이면 조종사들이 이 불빛들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집으로 안내할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그냥 불빛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산을 옮기고 바다를 밀어내고 꿈을 콘크리트와 강철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불가능한 일을 이제 현실로 만든 순간, 그 순간은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는 꿈은 계산으로는 틀렸고 상식으로는 어리석어 보였죠. 하지만 누군가의 삶을 위한 희망이 그 비웃음을 밀어냈고 결국 불가능은 가능이 되었습니다. 그 안엔 단순한 공학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 있었어요. 이건 단지 공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익률의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본 누군가의 선택, 불가능 앞에서도 멈추지 않은 이들의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불가능은 아직 우리가 방법을 찾지 못한 꿈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마침내 2027년 12월 울릉공항의 공사가 공식적으로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2028년 3월 울릉공항은 정식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감동으로 마무리되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